이런 격변기에 네이버랑 카카오, 이 두 거인이 각자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 좀 다각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 대표 인터넷 기업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글로벌 빅테크들의 엄청난 공세 속에서 특히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그 전략을 좀 들여다보고요. 네, 그리고 물론 가장 뜨거운 감자인 네이버 두나무 빅딜, 그 실체가 뭔지, 또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뭘지,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결국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AI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요즘 뭐 챗GPT나 기미나이 같은 글로벌 AI 서비스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기세가 무섭죠. 그 NH투자증권 리포트 보니까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챗GPT를 많이 쓴대요. 뭐 1200만 명. 정말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 플랫폼들 입지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글로벌 AI의 영향력은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면 얘들이 그냥 뭐 LLM, 그 거대 언어 모델 있잖아요. 그거 개발 경쟁에만 매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네, 오히려 자기들이 잘하는 거, 그 강점을 살려서 AI를 실제 서비스에 어떻게 잘 적용할까, 여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카카오 전략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거기는 이미 오픈 AI랑 손잡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지난 9월에 이프카카오 25 행사에서도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요. 카카오는 뭐니 해도 역시 카카오톡이죠. 그렇죠. 국민 메신저. 네, 이 막강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NH투자증권 분석을 보면 카카오는 이 카톡 위에서 챗GPT 기반 검색 서비스를 넣고 또 한 달에 한 3만 원, 그 정도 수준의 유료 구독 모델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독 모델. 네, 여기에 뭐 이모티콘 플러스 같은 자기들 인기 서비스랑 묶으면 가격도 좀 괜찮아질 수 있겠죠. 만약에 구독자 한 100만 명만 모아도 연 3,600억 정도? 새로운 매출이 그냥 생기는 거니까요. 꽤 크네요. 구독 말고 다른 건 없나요? 광고 같은 거? 당연히 있죠. 챗GPT 기능을 넣는 그 새로운 탭 있잖아요. 거기다가 배너 광고를 붙이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채팅 탭 광고 매출이 한 연 4천억 정도 되는데 그 수준까지도 클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도 있고요. 더 길게 보면 카카오 맵이나 카카오 티, 선물하기 같은 기존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네. 핵심 서비스들이죠.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랄까 AI 비서 같은 거,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붙이는 게 아마 최종 목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B2C,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AI 영향력을 키우겠다 이런 거죠. 카카오는 외부 협력이랑 플랫폼 활용.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럼 네이버는요? 거기는 자체 LLM 그 하이퍼클로바 X 개발에 되게 공들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이버는 말씀하신 대로 자체 LLM 개발하면서 동시에 네이버 서비스 여기저기에 AI를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온 서비스 AI, 이 전략을 쭉 써왔죠. 네. 네이버의 진짜 강력한 무기는 뭐 다른 것보다도 국내 로컬 데이터예요. 검색 데이터, 쇼핑, 지역 정보, 또 카페나 블로그 같은 커뮤니티 데이터. 와, 이거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따라오기 힘든 네이버만의 자산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우리 데이터니까. 이걸로 벌써 검색 결과 요약해주는 AI 브리핑이라던가 지도 앱에서 맛집 리뷰 싹 요약해주는 기능 같은 거 내놨고요. 올해 안에는 AI 쇼핑 에이전트도 나온다고 하고, 좀 더 멀리 보면 아예 AI 탭을 따로 만들어서 한 2027년, 그때까지는 모든 서비스를 다 아우르는 통합 AI 에이전트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요. 정부 정책이랑도 좀 발을 맞추는 것 같던데요. 소버린 AI 뭐 이런 거. 네, 아주 중요하죠. 정부가 AI G3 하겠다, 이런 정책 기조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소버린 AI 시장,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주권 지키면서 만드는 AI 모델 시장이죠. 여기 공략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정부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GPU 확보 사업자, 이런 거에도 선정됐고요. 뭐 1.46조 원 규모의 GPU 1.3만 장 공급, 뭐 이런 사업들요. 그리고 HD 현대나 한수원, 한국은행 같은 기업이나 기관들하고 B2B, B2G 협력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 사우디랑 아랍어 LLM 만들고 뭐 디지털 트윈 구축하고 이런 해외 사업도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그 메리츠 증권 리포트 보니까 최근에는 네이버도 카카오처럼 오픈 AI나 메타 이런 외부 빅테크럼 AI 협력을 검토한다고요. 네네. 이게 만약 사실이면 기존에 우리가 다 한다 이 전략에서 엄청난 변화인데요. 혹시 11월 6일에 그 개발자 컨퍼런스 댄25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서 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이버의 이런 전략 변화 가능성, 이거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기존에도 자체 모델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외부의 아주 강력한 AI 모델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와, 이러면 파급력이 엄청날 거예요. 시너지가 크겠네요. 그렇죠. 네이버가 가진 게 많잖아요. 검색, 쇼핑, 페이, 웹툰, 이 방대한 서비스 생태계 전체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멤버십에 챗 GPT 유료 구독 끼워 파는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네. 서비스 곳곳에 챗봇이나 AI 비서 기능을 훨씬 더 깊게 아주 유기적으로 넣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하고의 AI 경쟁 판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전략 경쟁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돈 버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커머스랑 광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 이게 잠깐 주춤하나 싶었는데 NH투자증권 자료 보니까 정부 소비 쿠폰 같은 거 덕분인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2025년 7월 온라인 쇼핑 판매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다고 하니까 시장은 여전히 큰 것 같고, 물론 뭐 네이버랑 쿠팡 양강 구도는 그대로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강자가 어떻게 싸우고 있나 그 전략 비교가 중요합니다. 일단 네이버 커머스는 딱 보면 동맹 전략이에요. 동맹이요? 네. 약점이었던 신선식품, 이거 강화하려고 컬리랑 손잡고 컬리앤마트 열었잖아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걸로 연간 한 1조 원 정도 거래액이 더 생기고 네이버가 만약 7% 수수료 받으면 연 700억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오, 꽤 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컬리 물류, 그 컬리 넥스트마일까지 쓰면서 배송 경쟁력도 높였어요. 그리고 판매 수수료 체계도 도입하고 멤버십 혜택 늘리려고 넷플릭스, MS에 이어서 뭐 우버나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서비스랑도 제휴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여러 각도에서 쿠팡 따라잡고 격차 줄이려는 거죠. 카카오는 역시 그 선물하기가 간판이죠. 근데 이것도 요즘 좀 변화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카카오 커머스 대표주자 선물하기 성장세가 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나를 위한 선물하기라고 해서 폴미 탭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아, 나한테 선물하는 거? 네. 근데 이게 의외로 MZ세대 취향을 딱 저격하면서 반응이 엄청 좋아요. NH 리포트 보면 2025년 2분기에 이 자기한테 선물하는 거래액이 무려 43%나 확 늘었어요. 그래서 좀 주춤했던 전체 선물하기 성장률도 다시 전년 대비 8%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광고 시장은 어떤가요? 요즘은 그냥 막 뿌리는 광고보다 타겟팅 광고가 중요하다는데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이 시장 꽉 잡고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이버 광고는요, 2023년 12월에 모바일 첫 화면 확 바꿨잖아요.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 피드 형식으로 바뀐 거요? 네. 사용자 관심사에 맞춰서 쇼폼이나 블로그, 카페글 같은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네이버 앱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보여줄 자리도 많아진 거죠. 네. 그 결과로 2023년에 좀 안 좋았던 광고 매출 성장률이 2024년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요. NH 자료 보면 2025년 2분기에는 전년 대비 12.9%, 3분기에는 9.0% 이렇게 성장했어요.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톡 개편으로 반격을 준비 중인 거죠. 첫 번째 탭, 그 친구 목록 있잖아요. 거기를 친구들 프로필 업데이트 보여주는 약간 소셜피드처럼 바꾸고, 세 번째 탭에는 쇼폼을 확 밀어넣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오래 머물게 만들고, 이걸로 타겟팅 광고 효율 높이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아, 약간 인스타그램처럼 바꾸려는 건가요? 뭐 그런 분석도 있죠. 예전에 그 지브리프사 대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SNS 기능 강화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요? 네, 메리츠 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에 이 개편안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생각보다 엄청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만약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뜨거운 감자, 네이버 두나무 빅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메리츠 증권이란 한국경제 보도를 이렇게 종합해보니까 이게 구조가 꽤 복잡하던데요. 단계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들을 좀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1단계는 네이버의 금융자 회사, 네이버 파이낸셜 있죠? 네, 미래에셋이랑 같이 하는. 그렇죠.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가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포괄적 주식 교환. 이게 1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 시나리오는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인 네이버 파이낸셜이란 네이버 본체를 최종적으로 합병한다. 뭐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와, 되게 복잡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가죠? 그냥 네이버 본사가 직접 두나무랑 하면 안 되나? 그게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요. 처음에는 네이버 본사랑 두나무가 직접 지분 교환하는 것도 생각을 했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우선 두나무가 아무래도 규제 이슈가 좀 있잖아요. 뭐 FIU 제재받은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고, 또 네이버는 상장사니까 기존 주주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랑 직접 엮이는 걸 반대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험 부담은 좀 줄이면서 동시에 이번 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보이는 두나무 창업자 송치영 회장이 있잖아요. 네. 그분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송치영 회장이요? 이 딜에서 그분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이게 그냥 사업제휴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한국경제에서는 이 딜을 이해진 네이버 GIO,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책임자죠. 이분이 자기 서울대 컴공과 후배이기도 한 송치영 회장을 네이버의 다음 리더로 세우려는 거의 뭐 승부수다. 이렇게까지 읽고 있더라고요. 승부수요? 네. 시나리오대로 만약 이게 다 진행되면 송 회장이 주식 교환 후에 네이버 파이낸셜 경영을 맡고 마지막에는 네이버 본체랑 합병하거나 뭐 추가 주식 교환 같은 걸 통해서 지금 한 3.7% 지분 가진 이해진 의장보다 오히려 더 많은 네이버 지분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대 주주로요. 와, 그럼 이건 단순 M&A가 아니라 거의 경영권 승계 구도까지? 그렇죠. 사업 방향 전환이랑 미래 리더십 그리고 지배 구조까지 한꺼번에 다 바꾸려는 진짜 빅픽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리더십 교체뿐만 아니라 사업 방향도 확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이버 주력 사업이 검색이랑 쇼킹이잖아요. 근데 이게 AI 때문에 또 알리, 테무 같은 C커머스 때문에 계속 도전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딜은 네이버가 아예 디지털 금융으로 확 방향을 틀겠다, 피벗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금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죠? 메리츠 증권이랑 한국경제 분석을 합쳐보면요. 두나무가 가진 거 업비트 인프라, 이게 강력하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 스테이블 코인. 네. 그리고 그걸 네이버페이나 네이버 포인트랑 딱 연결시켜서 실제 생활에서 쓰는 결제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인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갈 수도 있나가? 그럼요. 여기서 더 가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영역까지도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포인트나 뭐 제휴사 상품권 같은 여러 디지털 자산들 있잖아요. 이걸 유동화시키는 모델까지 만들면 네이버는 그냥 플랫폼 중개하는 걸 넘어서 진짜 금융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와, 약간 그 주식거래 로빈훗이랑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결제 수단을 합친 그런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또 다른 주주, 미래에셋 증권 있잖아요. 네, 있죠. 여기랑 시너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RWA라고 실물 자산 토큰화하는 사업 같은 거. 여기서 협력할 수도 있고요. 이야, 정말 그림이 크네요. 근데 이런 큰 딜에는 항상 넘어야 할 한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현실적인 장애물들. 당장 두나무 주주총회에서 이 주식 교환 안건 통과시켜야 돼요. 한국경제 보니까 이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대요. 특별 결의 사항이라 쉽지 않죠. 네, 문턱이 높네요.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 금융자 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두나무를 인수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산분리 원칙, 그러니까 금융자본이랑 산업자본 분리해야 한다는 규제, 여기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죠. 아, 규제 문제도 있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다 듣고 보니 결국 뭘 봐야 할까요? 증권사들 의견도 좀 갈리던데요. NH는 네카오 둘 다 사라 이러고, 메리츠는 단기적으로는 네이버가 좀 더 나아 보인다 뭐 이런 식이고,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회사 다 정말 필사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찾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각자 상황을 좀 봐야겠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이런 것들이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인다는 게 좋아요. NH투자증권 전망 보니까 2025년 영업이익 2.2조, 2026년에는 2.6조까지 예상하더라고요. 꾸준하네요. 네, 여기 아까 얘기했던 AI 쪽 외부 파트너십 가능성, 특히 대난25 컨퍼런스 기대감 있죠. 그리고 두나무 긱딜이라는 엄청난 모멘텀, 컬리 제휴나 멤버십 강화로 커머스도 계속 크고 있고 광고 매출도 회복세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특히 메리츠 증권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네이버 주가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좋은 뉴스들이 진짜 현실이 되면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이 점도 투자 관점에선 볼만하죠. 카카오는요. 성장세는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네이버보다는 커 보여요. NH는 카카오 2025년 영업이익 한 6,419억, 2026년엔 7,321억 이렇게 예측해서 성장 자체는 계속 될 걸로 보긴 하는데요. 네. 오픈AI 협력 효과나 나를 위한 선물하기, 성공 같은 건 분명 좋은 신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 개편에 대한 사용자 반발, 이게 생각보다 커서 단기 실적에 좀 영향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10월 21일에 김범수 창업자 1심 선고 결과가 나와요. 아, 그것도 중요하죠. 네, 메리츠 분석처럼 만약 유죄 판결 나오면 그 인터넷 전문은행법 때문에 카카오가 가진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것도 좀 부담이죠. 그렇군요. 이런 회사들의 전략이나 실적 이야기가 단순히 뭐 주가에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 쓰는 네이버 카카오 서비스들이 앞으로 AI랑 어떻게 더 착 달라붙을지, 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이런 게 우리 금융생활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그 큰 변화를 미리 좀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부터 시작해서 AI, 커머스, 광고 시장에서의 변화들,
그리고 어쩌면 네이버의 미래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두나무와의 빅딜 가능성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그거죠. 검색이나 메신저 같은 걸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플랫폼 강자들이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변신하고 또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두나무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미지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 이건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정말 과감하고 주목할 만한 시도인 건 분명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이버라는 정말 큰 배를 만들어서 한국 인터넷 시장을 이끌었지만 이제 개인 지분은 3.7%밖에 남지 않은 창업자 이혜진 의장이 있습니다. 그가 외부 인사인 송치영 회장을 다음 리더 후보로 끌어들이면서 회사의 미래 성장 방향을 디지털 자산이라는 어찌 보면 아직은 불확실성도 큰 새로운 땅으로 정하려는 이 과감한 승계자 전환 전략. 한 시대를 만든 창업자가 자신의 회사의 미래를 스스로 다시 정의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열쇠를 넘겨주려는 이 과정, 이게 과연 우리 사회와 경제 전체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